대학원 갈래? 오늘은 사후 500년 동안 지중해에서 가장 존경받으면서도 동시에 가장 경멸받았던 철학자에 대해서 알아볼 겁니다. 저번 시간에는 아테네 학당에 있는 인물들 중 가운데에서 아무와도 어울리지 않고 있던 디오게네스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이번에는 왼쪽 아래에 월계관을 쓰고 푸른색 옷을 입은 채 책을 보고 있는 사람인 에피쿠로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거예요. 에피큐리언이라는 말을 알고 있나요? 쾌락주의자라는 뜻인데, 이 에피큐리언이라는 말이 에피쿠로스에서 유래했습니다. 오랜 시간 수많은 철학자들이 삶과 진리 등에 대해서 탐구했지만, 에피쿠로스는 무엇이 인간을 행복하게 만드는가에 대해서 탐구하며, 인간에게는 본질적으로 쾌락과 고통, 이 두 가지 감정만이 존재하기 때문에 인간은 고통을 줄이고 쾌락을 추구해야 한다라는 쾌락주의를 주장했습니다. 이렇게 짧고 간단하게 정리하면 인생을 정말 방탕하게 흥청망청 즐기고 살았던 인물 같지만 사실 전혀 그렇지 않았는데, 그가 주장했던 쾌락에 대해서 이해하려면 에피쿠로스와 그가 살았던 시대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에피쿠로스는 기원전 341년, 소크라테스와 플라톤이 활동하던 시대보다 80년이나 뒤에 당시 아테네의 식민지였던 사모스 섬에서 태어났고, 아테네로 오기 전인 18살까지 그곳에서 성장했습니다. 그래서 에피쿠로스는 당시 아테네에서 태어나서 어렸을 때부터 유명한 학자들이 차린 학당에서 차근차근 지연과 학연을 쌓아서 귀족들과 소통하며 사회적 평판을 쌓았던 주류 철학자가 아닌, 소아시아 출신의 소크라테스나 플라톤의 계보도 잊지 못한 족보 없는 비주류 이민자에 불과했습니다. 그런 상황에 에피쿠로스는 아테네 도시 외곽 지역에 케포스, 즉 정원이라고 불리는 작은 학당을 만들고 자신의 학파를 구축해 사람들을 모아서 살아가는 법을 가르쳤습니다. 과연 인기가 있었을까요? 에피쿠로스의 정원은 항상 사람들로 넘쳐났습니다. 귀족뿐만 아니라 교사, 장인, 그리고 하층민으로 분류되던 외국인과 여성, 상층 노예, 귀족이었으나 귀족 사회에서 소외되던 미망인들도 토론하기 위해서 정원으로 몰려들었고, 그의 학교는 고대 그리스 철학 학파들 중에서도 공식적으로 여성을 받아들인 최초의 학교였습니다. 이를 보던 아테네 시민사회는 발칵 뒤집혔습니다. 도시 외곽에서 행복에 대해서 연구하며 쾌락을 추구하는 이민자의 공간에 미망인을 포함한 여자들과 노예, 외국인 등이 함께 있다? 아테네 사회에서는 이들이 매일 밤 성대한 축제를 열어서 집단으로 마약을 하거나 매춘부들과 편지를 주고받으며 난잡하게 논다고 떠들어댔고, 한 비평가는 에피쿠로스가 처녀들이 가득한 침대에서 매일 방탕하게 즐긴다고도 했습니다. 소문에 따르면 하룻밤에 18번 절정을 느낀다라는 말도 있었어요. 아주 디테일하게 에피쿠로스에 대해서 안 좋은 평가들이 많았던 거죠. 하지만 그런 소문에도 불구하고 에피쿠로스의 정원은 날이 갈수록 규모가 커졌고, 가장 전성기 때는 스페인부터 팔레스타인까지 40만 명에 달하는 사람들이 에피쿠로스 주의에 빠지게 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에피쿠로스의 삶과 그가 주장했던 바를 조금 더 자세히 볼게요. 에피쿠로스는 14살에 처음으로 철학을 접했다고 하는데, 그 계기가 문법 교사들이 기원전 8세기 고대 그리스의 대표 서사시인 헤시오도스의 신통기에 나오는 카오스라는 것에 대해서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는 것을 보고 실망해서 철학에 입문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우리 같았으면 그냥 철학 재미없구나 하겠지만, 에피쿠로스는 선생님들이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는구나, 내가 해봐야겠다 가 된 거죠. 이후 18살에는 아테네로 가서 군대에 입대하게 되었는데, 왜 사모스 섬에서 태어난 에피쿠로스가 아테네에서 입대를 했냐면, 에피쿠로스가 태어난 사모스 섬은 그리스인들의 식민지 중 하나였고, 아테네는 식민지를 포함한 모든 시민을 10개의 부족으로 개편하고 아테네 전역에 기초자치단체인 데모스를 설치해서 모든 시민이 등록하도록 했습니다. 이 데모스에 소속되면 영속적으로 적용되었고, 이주하더라도 데모스에 하기 때문에 에피쿠로스 역시 아테네의 시민으로서 의무적으로 군복무를 하기 위해 18살에 처음으로 아테네로 오게 되었을 것이다 라고 추정이 됩니다. 이후 다시 사모스 섬으로 돌아가서 학교 교사로 잠시 활동하다가 데모크리토스의 책을 읽고 본격적으로 철학을 하기 시작했다고 하는데, 이 데모크리토스가 누구냐? 별명이 웃음의 철학자예요.
이 사람이 얼마나 잘 웃고 얼마나 자주 웃었는지 사람들이 데모크리토스가 무슨 병이라도 걸린 줄 알고 의학의 아버지라고 불리면서 히포크라테스의 선서로 유명한 그리스의 히포크라테스에게 데려간 거예요. 근데 이 히포크라테스가 뭐라고 했냐면 데모크리토스가 자주 웃는 이유는 그가 병들어서가 아니라 지혜로워졌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렇게 유쾌하게 살았던 데모크리토스는 인생의 최고 목적은 쾌활함에 있으며 쾌와 불쾌는 이로운 것들과 이롭지 못한 것을 구별하는 경계이며 사람에게 가장 최선은 가능한 가장 유쾌하게 가장 괴롭지 않게 삶을 이끌어가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데모크리토스의 이런 쾌활함은 이후 에피쿠로스의 쾌락주의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죠. 에피쿠로스 역시 인간에게는 본질적으로 행복과 불행, 즉 쾌락과 고통 두 가지 감정만이 존재하며 쾌락은 본질적인 선이며 고통은 악이라는 믿음에 기초해서 쾌락을 인간 행위의 궁극적 목표이자 최고선인 도덕적 기준으로 삼는다는 겁니다. 이를 위해서 순간적, 감각적, 육체적 쾌락보다는 영원한 정신적 쾌락을 얻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고통을 피하고 생존에 필요한 만큼의 욕망을 충족하여 육체적인 건강과 정신적인 평정을 유지해 동요되지 않는 상태가 될 것을 추구하는데 이런 평정한 마음을 아타락시아라고 부르고 고통이 없는 평정한 육체를 아포니아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또 데모크리토스에게 영향을 받은 것 중 하나는 자연 철학입니다. 그는 우주는 원자와 허공으로 이루어져 있고 천체들과 신들과 인간의 영혼을 비롯한 만물은 원자로부터 생성된다라고 보았어요. 대단하죠? 이때부터 원자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오직 원자만이 영원히 변하지 않고 더 이상 나눌 수 없는 물질이므로 모든 것은 원자에 의해 생성되었다가 다시 원자로 돌아가며 원자는 허공이나 물체 속에서 끊임없이 운동하고 이 운동으로 생성과 소멸과 변화가 발생한다라고 했는데 이러한 원자로는 데모크리토스를 비롯한 이전의 자연 철학자들이 이미 확립해 놓은 개념입니다. 다만 데모크리토스는 원자들의 운동을 필연이라고 보았고 에피쿠로스는 원자들의 운동에는 필연적이지 않은 방향 전환이라는 운동이 있기 때문에 인간의 혼과 마음에도 자유의지가 있다라고 주장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독일의 사상가 있죠. 칼 마르크스의 박사학위 논문 제목이 데모크리토스와 에피쿠로스의 자연 철학의 차이점입니다. 참고로 고대 그리스 철학은 크게 세 시기로 나뉘는데 첫 번째는 소크라테스 이전 철학입니다. 인간을 둘러싼 자연의 근원이 무엇인지 탐구하는 자연 철학을 특징으로 하죠. 그리고 두 번째, 2기는 아테네 중심의 철학으로 아테네가 페르시아 전쟁에서 승리하면서 저명한 사상가들이 아테네로 몰려들어 고대 그리스 철학을 꽃피웠으며 소크라테스,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이 활동하던 시기입니다. 자, 그리고 제3기는 아리스토텔레스가 죽고 알렉산더 대왕이 시작한 헬레니즘 시대의 철학이에요. 에피쿠로스는 1기와 2기의 영향 아래에서 3기로 넘어가는 시기에 철학을 했던 사람인 거죠. 그래서 다시 에피쿠로스로 돌아와서 복역을 마친 이후 사모스로 돌아갔던 에피쿠로스는 32살에 다시 아테네로 돌아와서 케포스라고 불리는 정원에서 철학 토론을 하며 독자적인 사상을 전파시켜 갔습니다. 이 에피쿠로스의 사상이 인기가 있었던 또 다른 이유는 당시 아테네 상황이 매우 혼란스러웠는데 민주정을 대표하는 아테네와 과두정을 대표하는 스파르타가 서로 동맹국가를 거느리고 충돌한 펠로폰네소스 전쟁이 기원전 431년부터 404년까지 이어졌고 이 전쟁에서 스파르타가 승리해 아테네는 몰락의 길을 걷게 됩니다. 그리고 기원전 338년에 아테네는 마케도니아의 필리포스 2세에게 정복당했고 그 이후에는 필리포스 2세의 뒤를 이은 알렉산더 대왕이 마케도니아가 정복한 그리스 각국의 병사들을 연합해서 페르시아, 이집트, 인도 지역에 이르는 방대한 제국을 건설했지만 그의 사후 제국은 급속히 분열되었죠. 아테네의 경우 기원전 317년 마케도니아의 섭정 가문 출신인 카산드로스가 그리스 지역을 통치하면서 데메트리오스라는 사람을 아테네 총독으로 임명해서 약 10년간 통치를 이어갔는데 이후에도 아테네는 잠시 민주정을 회복하긴 했지만 독립국가로서의 지위는 끝이 났고 마케도니아의 예속된 상태는 계속되었습니다. 이런 혼란한 상황에서 사람들에게는 죽음에 대한 불안과 공포가 생겼고 에피쿠로스는 이런 죽음에 대한 공포가 인간의 정신 안정에 고통을 주는 가장 나쁜 요소라고 보았기 때문에 죽음의 공포를 해결하는 게 인생을 즐기는데 매우 중요한 과정입니다.
과제라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죽음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일이라며 우리가 있는 한 죽음은 거기에 없으며 또 죽음이 있는 한 우리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죽음은 우리에게 무의다 라고 말하며 개인주의적이고 실존적인 철학을 가르쳤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죽음이란 지각의 상실이기 때문에 인간이 살아있다면 죽음은 경험할 수가 없고 이미 죽었다면 죽음을 느낄 수가 없기 때문에 인간이 죽음에 대해서 두려움을 느끼는 건 죽음 그 자체보다는 두려워하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 두려워하는 마음에서만 벗어날 수 있다면 죽음의 고통에서 벗어난 것이나 다름없으니 정신적 평안을 얻어서 행복해질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죽음의 공포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중요하다고 본 게 또 하나 있었는데 바로 신을 숭배하던 전통을 깨는 거였어요. 사람들은 죽음 뒤에 자신이 어떤 결과를 맞이하게 될지, 천국에 갈 수 있을지, 지옥에 가게 될지 등을 걱정했는데 에피쿠로스에 따르면 신들은 불사의 존재이며 축복받은 존재이고 그 이외에 어떤 가치를 부과하는 것도 의미가 없다 라며 대부분 사람들은 신들이 사악한 자에게는 악을 주고 올바른 생활을 하는 인간에게는 축복을 준다고 믿었지만 에피쿠로스는 실제로 신은 인간을 전혀 신경 쓰지 않는다라고 믿었습니다. 신이 없어진다고 인간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 인간이 죽으면 신이 죽는 것이고 이러한 사상은 신은 죽었다라고 말한 니체의 사상에도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리고 이를 주장하며 악의 문제 혹은 에피쿠로스의 역설이라고도 불리는 역설 하나를 제기하게 됩니다. 이게 굉장히 유명한 건데요. 잘 들어보세요. 신은 악을 막을 의지는 있지만 능력이 없는 것인가? 그렇다면 그는 전능하지 않은 것이다. 악을 막을 능력은 있는데 의지가 없는 것인가? 그렇다면 그는 악한 것이다. 악을 막을 능력도 있고 의지도 있는 것인가? 그렇다면 도대체 이 세상의 악은 어디서 기인한 것인가? 악을 막을 능력도 의지도 없는 것인가? 그렇다면 왜 그를 신이라고 불러야 하는가? 이 역설은 이후에도 큰 영향을 미치면서 철학적으로도 신학적으로도 중요한 쟁점이 되는 근본적인 질문이 되었는데 에피쿠로스는 신을 부정했다기보다는 그저 인간이 죽음의 공포와 신의 응보로부터 자유로운 만족감과 고요한 상태가 되기만을 원했던 겁니다. 에피쿠로스는 내세도 없고 천국이나 지옥도 없으며 우리는 우주의 원자와 공허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죽음은 처벌도 보상도 없이 소멸되므로 다음 생을 위해서 이번 생을 착하게 사는 건 의미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죽음은 살아있는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고 만약 영향을 미쳤다면 그는 살아있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누군가 죽으면 몸과 의식이 사라지고 그렇게 되면 해를 입을 수 없기 때문에 천국과 지옥의 관점에서 볼 때 존재하지 않는 것을 어떻게 처벌할 수 있겠냐는 겁니다. 따라서 에피쿠로스는 산 사람에게나 죽은 사람에게나 죽음은 나쁘지 않고 우리가 죽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행복할 가능성을 잃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인간은 인생이 얼마나 짧은지 스스로 상기시키고 즐거움을 놓치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깨닫는 게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에피쿠로스는 우리는 한 번 태어나고 두 번째 탄생은 없다. 영원히 우리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당신은 내일의 주인이 아니지만 행복을 미루고 있다. 우리는 미루는 데 인생을 낭비하고 우리 각자는 여가를 누리지 못하고 죽는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요약하자면 에피쿠로스는 대중적 믿음에 반대되는 놀라울 정도로 금욕적인 합리적 쾌락 철학을 강조했던 겁니다. 에피쿠로스가 덕보다는 쾌락과 행복에 초점을 맞춘 이유는 인간이 본능적으로 쾌락을 추구하는 존재라고 보았기 때문인데 이러한 점 때문에 에피쿠로스적 의미의 쾌락 추구는 종종 오해를 받곤 합니다. 내세도 없고 천국도 지옥도 없으니 착하게 살 필요도 없고 당장의 쾌락을 쫓으며 사치스러운 음식을 먹고 난잡한 파티를 열고 하루 종일 술에 취해 있는 등 감각을 만족시키는 쾌락을 추구했다고 생각하지만 에피쿠로스는 모든 쾌락을 다 좋다고 보지는 않았어요. 어떤 쾌락은 종종 너무 지나쳐서 불쾌감을 유발시키기도 하고 어떤 쾌락은 괴로움을 참고 견딜 때 더 크게 돌아올 때도 있기 때문에 이런 쾌락과 괴로움을 상호 비교 측정하여 무엇이 이익이고 무엇이 불이익인지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술을 마시거나 무분별하게 성관계를 하거나 방탕한 생활을 하는 쾌락은 잠시 동안은 즐겁겠지만 장기적으로는 고통만 초래한다고 보았고 이를 구분하기 위해 여러 종류의 쾌락과 욕망을 세 가지로 나누었습니다. 욕망의 계층 구조에 따라서 자연스럽고 필수적인 욕망, 자연스럽고 불필요한 욕망,
헛된 욕망으로 나누었는데, 첫 번째 단계인 자연스럽고 필수적인 욕망은 충족하기도 쉽고 행복을 찾는 것도 쉽습니다. 필수적인 욕망에는 음식이나 거주지 같은 것들이 있죠. 이런 것들은 일정량의 음식을 먹고 나면 만족감을 느끼듯 자연스러운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충족시키기도 쉽고 행복을 느끼기도 쉬운 거고, 다음 단계인 자연스럽고 불필요한 욕망은 좀 더 충족시키기가 어려운데, 예를 들어 사치스러운 음식, 비싼 자동차, 여가 여행 등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음식은 필요하지만 굳이 사치스러운 음식일 필요가 없고, 이동할 때 반드시 이동수단이 페라리나 벤틀리가 되어야 하는 것도 아니고, 즐기거나 휴식을 취하기 위해서 굳이 해외로 여행할 필요가 없으니 불필요한 욕망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아무리 사치스러운 음식이 있더라도 일정량의 음식을 먹고 나면 더 이상 먹을 수 없고, 아무리 넓은 거주지에 살더라도 그 넓은 곳을 다 돌아다니는 건 의미가 없죠. 자연의 욕망은 작지만 의견의 요구는 무한하기 때문에 충족시키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헛된 욕망은 권력, 명예, 물질적, 재정적 부를 말합니다. 이것들은 얻기도 힘들고 완전히 만족하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자연스러운 욕망은 한계가 있지만 헛된 욕망은 한계가 없고, 우리는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항상 더 많은 것을 원하며 그것을 얻기 위해서는 엄청난 희생을 치르게 된다는 겁니다. 에피쿠로스는 이런 욕망을 부자연스럽고 의견에 근거한 것으로 보았고, 다시 말해 그것은 사회가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생각하게 만드는 거죠. 특히 오늘날 사회에서 돈을 많이 벌지 못하거나 벌어놓은 돈이 없으면 패배자라는 말을 듣고, 젊은 세대는 부와 지위, 명예를 추구하는 것이 인생을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자라게 되는데, 이는 자연스럽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만족시키지도 못하는 무언가를 쫓으며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하도록 조건화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에피쿠로스는 행복을 향해 나아가지 않는 삶의 유형을 헛된 추구라고 본 겁니다. 우리는 우리가 단순하게 살수록 사치를 접할수록 즐겁다는 걸 알고 있죠. 게다가 사회적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 노예처럼 일하고 절대 만족할 수 없는 것을 쫓다 보면 우리는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모든 즐거움으로부터 스스로를 차단하게 되고 자연스럽게 행복과는 멀어지게 됩니다. 실제로 에피쿠로스는 올리브와 빵, 그리고 가끔 사치스러움을 즐길 때면 치즈를 먹으면서 친구들에게 둘러싸여 정원에 물을 주며 소확행을 실천하는 검소한 삶을 살았습니다. 이 에피쿠로스가 세운 학교는 스토아 학파와 플라톤이 세운 아카데메이아가 있는 곳의 중간 지점이었는데, 학교 정문에는 이렇게 써 있었다고 해요. 방황하는 나그네여, 여기야말로 당신이 거쳐야 할 좋은 곳이오. 여기에는 우리가 추구해야 할 최고선인 즐거움이 있습니다. 에피쿠로스 학파는 처음부터 인기가 엄청나서 각종 철학 서적을 남긴 디오게네스 라에르티오스는 전 세계에 있는 에피쿠로스 주의자들의 수를 더하면 도시들의 전체 인구보다 많다고 했고, 이를 기반으로 에피쿠로스 학파는 그가 죽은 이후에도 거의 그대로 보존되어서 약 600년 동안 지속되었습니다. 기원전 70세기경 전성기를 맞으면서 로마에서도 인기를 끌었는데, 그리스 본토를 넘어서 지중해 전체로 번져나가자 로마의 정치가이자 대중연설가 키케로는 에피쿠로스주의자들이 폭풍처럼 로마를 집어삼켰다라고 한탄했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번성했던 에피쿠로스주의를 끝낸 건 5세기의 로마였습니다. 기원 후 1, 2세기부터 로마의 남성적 미덕에 대한 이상과 어긋난다며 전통적 가치에 더 부합했던 스토아 학파에 밀려 쇠퇴하기 시작했고, 기원 후 3세기 이후에는 로마 전역에 기독교가 확산되면서 급속한 쇠락의 길을 걷다가 5세기에는 기독교에 의해 거의 소멸되었습니다. 왜 소멸되었는지는 아시겠죠? 신의 존재를 부정했기 때문입니다. 사실 존재를 부정했다기보다는 신은 인간을 신경 쓰지 않는다, 인간은 죽으면 끝이다 라고 주장했기 때문에 기독교와는 공존할 수 없었던 거죠. 이렇게 에피쿠로스 학파의 맥이 한번 끊긴 이후 쾌락주의는 거의 2000년 동안 발전이 없다가 18세기 영국 철학자들에 의해서 새로운 형태로 등장하게 되는데, 바로 공리주의입니다. 도덕적으로 올바른 행위는 고통을 최소화하고 쾌락 또는 행복을 극대화하는 행위라고 주장하면서 모든 인간은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 증진을 목표로 해야 한다라는 공리주의는 쾌락주의가 윤리학적으로 더욱 세련된 형태로 나타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쾌락주의의 회의감을 느꼈던 존 스튜어트 밀은 에피쿠로스 학파의 쾌락주의를 가리켜서 자신의 행복만을 추구하는 저급한 이론이라며 이는 돼지와 같다라고 쾌락주의를 비판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가 잘 아는 그 명언이 나오죠. 배부른 돼지보다는 궁핍한 인간이 낫고 행복한 멍청이보다는 불행한 소크라테스가 되는 게 낫다. 그래서 이제 요거를 줄여가지고 배부른 돼지보다는 배고픈 소크라테스가 되는 게 낫다 라고 착 붙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딱 그 부분만 알고 있는 거죠. 이런 오해들 때문에 에피쿠로스와 그의 학파는 에피쿠로스가 사망한 이후 500년 동안 지중해에서 가장 존경받으면서도 동시에 가장 경멸받는 철학자가 된 거죠. 에피쿠로스는 말년에 요로결석으로 고통스러워하다가 따뜻한 물로 데워진 청동욕조에 들어가 메탄올을 걸러내지 않은 포도주 원액을 한 번에 원샷하고는 친구들 사이에 둘러싸여 자신의 가르침을 기억하라 라는 유언을 남기고 사망했다고 합니다. 그가 했던 말 중에 나는 존재하지 않았다, 나는 존재했다, 나는 존재하지 않는다, 나는 신경 쓰지 않는다는 에피쿠로스의 추종자들을 비롯한 많은 로마 제국 시대의 비석에 새겨져 있다고 합니다. 에피쿠로스는 수많은 책을 썼다고 하는데 현재까지 온전하게 남아있는 건 3장의 편지와 2묶음의 인용문 뿐입니다. 자, 그럼 에피쿠로스의 말을 마지막으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현자는 삶에서 도피하려고 하지 않고 죽음을 두려워하지도 않는다. 현자는 삶을 걸림돌로 여기지 않고 죽음을 재앙으로 여기지도 않는다. 사람들이 음식을 고를 때 오로지 양이 많은 것이 아니라 더 맛있고 즐거움을 주는 것을 고르듯 현자는 가장 긴 시간을 누리려는 게 아니라 가장 즐거운 삶을 누리려고 한다. 여러분, 철학하세요. 대학원 갈래? 그럼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